네, 반갑습니다. 기초물리학 5주차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을 마치고요. 그 상대 속도를 설명하는 부분을 마치고 예제를 한 문제 풀었었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두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상대적으로 속도를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어떤 운동들에 대한 그런 예를 2차원, 1차원, 2차원 운동에 걸쳐서 이렇게 2장과 3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장에서는 그러한 운동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것들이 어떠한 작용이나 힘에 의해서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1페이지에 우리 교과서 61페이지 보면 4장이 나오는데요. 4장이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물체의 운동에 관한 것들을 집대성을 해서 이렇게 법칙을 세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요. 고등학교 책에서도 물리책에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이라는 것이 물체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그런 현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1차원, 2차원 운동에서 배웠지만은 등속도 운동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운동을 그냥 유지해주는 그러한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찰이 없다면은 더 이상의 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을 보여드렸듯이 정지한 물체가 움직이려면은 힘이 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4장 1절이 그래서 힘입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어떤 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로 실험을 보여드리면은 이 마크펜을 놓았을 적에 제가 잡고 있는 힘, 이 힘과 이게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중력과 제가 잡고 있는 이 어떤 장력, 이것이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같다 보니까, 방향은 반대이면서 크기는 같다 보니까 얘가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 방향의 힘, 즉 제 장력을 제거해주는 순간 이 마크보드 펜은 이게 아랫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힘이라는 것이 두 개가 균형으로 있다가 한 개가 제거되어지니까 나머지 힘인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은 힘이 작용하면은 가속도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속도의 증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술하고 운동을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게 우리가 이 4장에서 공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어떤 접촉력이라는 게 있고요.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접촉력이죠. 근데 놓으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 이것은 사실 접촉하지도 않는데 떨어져 있죠. 지구하고 이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힘은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와 또 다른 전자 사이에 있는 작용한 전자기력, 이런 것들도 비접촉력이죠. 붙어있지 않지만, 막 붙어있지 않지만 입자들이 힘은 작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접촉력들은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스프링에 연결해서 물체의 진동을 현상을 보는 이러한 힘을 일으킨 이러한 탄성력,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접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림
4-2의 C를 보니까는 축구 선수가 어떻습니까? 축구 공을 찰지게 그 공의 그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다리가 공과 접촉을 해야지 그 운동력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접촉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부분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번에서 그림 4-2에 D번부터 D번은 뭐냐면은 중력에 관한 겁니다. 또는 만율력이라고 그러죠. 만율력이 더 맞겠네요. 모든 질량을 갖는 놈 길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나중에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가 전기력이죠. 이거는 2학기 때 배울 내용입니다. Df분과 같이 이제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비접촉력의 접촉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그러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접촉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장힘이라고 합니다. 장힘. 장힘이라는 게 뭐냐면 길다는 뜻이 아니라 field force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필드를 만드는 이 같으면은 질량이 형성이 되면은요. 이거에 따른 어떤 중력이라는 이러한 장이라는 중력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전기력 같은 경우는 전자가 있으면은 바로 전기장이라는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자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I라고 표시해. 전류가 있으면은 자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모멘트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 자석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N극과 S극이 있다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N극이랑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게 있으면 어떻다고요?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이 이 다른 극과 매개체가 되어서 힘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장힘이라고 합니다. 장에 의해서 매개체가 되어서 힘이 발생하는 거. 근데 이것들은 어떻다고요? 비접촉력이죠. 얘하고 얘하고 붙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같이 N극이면 더더욱 붙을 수가 없죠. 밀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접촉력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2절을 보면요. 운동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운동을 하는데 물체들이 움직임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힘을 많이 주면은 똑같은 물체에 당연하겠지만 힘을 많이 주면은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물리학 실험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와서 실험을 직접 못 했지만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운동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마 알다시피 이게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열쇠와 이 마크펜이 지금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다른데 놓으면은요. 힘이 다르게 작용하지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힘이 다르게 작용하지만 가속도는 똑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종이 같은 경우는요. 어떻느냐면 이렇게 놓으면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속도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다를 거거든요. 얘는 얘보다 마찰력을 위쪽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천천히 떨어지고 빨리. 네, 조금 전 실험에서 봤듯이 종이와 마크펜이 떨어질 적에 이 마찰력에 의해서 그 작용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가속도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렇듯이 이 물체의 운동이 가해지는 작용, 즉 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절에는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법칙들을 집대성한 분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뉴턴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의 법칙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운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1법칙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요. 제2법칙은 제가 법칙을 다 적고 한 법칙마다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분의 그 물체의 질량분의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다. 그래서 가속도가 100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이 세 법칙을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저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듯이 드릴 것 같이 그 설명들을 잘 이해해 두심으로 잘 정리해 두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점수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은 이 관성이 뭔가? 이 관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체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알짜 힘이 없을 때, 알짜 힘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시험을 보여드렸는데 이 보드 마커가 지금 정지하고 있죠, 그죠? 이럴 때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실은. 네, 중력이 있고 내가 잡고 있는 이 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장력과 중력이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이건 위로 가고 이거는 아래로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지하고 있죠. 제가 이걸 놓지 않는 이상 계속 이거 정지할 겁니다.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알짜 힘이 제로 0인 물체는 그 온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거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고, 또 관성의 법칙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적에는요, 그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은요, 여기 적혀있는 요 식인데 이 식대로 보니까 물체의 가속도는 가해주는 그 알짜 힘에, 자 여기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알짜 힘이다. 또는 힘의 뭐라고요? 합이라고 볼 수 있죠. 합.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또는 알짜 힘은 그게 가속도는 비례를 하고요. 분자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 이 M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질량이 작은 물질과 여러분 질량이 큰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적에 우리가 이 물질이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M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힘을 가한다고 할 적에요,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해줘야 될 힘은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얘는 그대로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성이 얘가 큰 거예요. 한 예를 또 더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향해서 이렇게 차가 간다고 볼 적에 트레일러 트럭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BMW 아주 소형 승용차가 있다고 할 적에요. 똑같은 속도로 가다가 시속 100km로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 이 제동을 해서 이렇게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그러한 거리가 필요한 거리가 훨씬 더 이 트레일러가 길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질량이 뭐 한 5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5배, 10배 되는 그 질량이 그 운동 상태가 있다가 운동 상태를 바꾸어서 어떻게 됩니까? 제동하기까지는요, 이 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관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동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이 또한 길이가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과 관성을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을 줘가지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던지는 것과 이 박스를, 무게가 다른 박스를 던지는데 제 힘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적이에요. 아마 제 손을 떠날 때 이 두 물체의 가속도, 즉 속도는 다를 겁니다. 왜? 가속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요. 힘은 똑같다고 볼 적에 질량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질량이 가벼운 놈을 가속하기가 쉽다는 의미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항상 어떤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할 때 그 물체는 반작용으로서 그 힘을 가해준 물체의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흰 칠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칠판을 민다고 합시다. 자, 밀어볼게요. 밀면은요, 제가 지금 밀고 있죠? 밀고 있습니다. 미는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나가죠, 그죠? 왜? 제가 작용을 해줬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가 칠판이 저한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밀잖아요. 얘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밀죠? 제가 밉니다. 보세요. 제가 밀게요. 미는데 어떻게 타고요? 제가 뒤로 나간다는 게 오히려. 만약에 얘가 뒤에 벽에 고정이 지금 받치고 있는데 고정이 안 됐다면요, 얘는 절로 오고 저는 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손뼉치기 시험 같은 거 해봤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힘을 딱 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딱 쳤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뒤로 밀려날 때가 있죠. 자기가 힘을 줬는데도. 그 이유는 이 가해준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걸 표현할 적에요. F의 1, 2는요. 마이너스의 F의 2, 1이다. 1이 저고 2가 화이트보드라고 합시다. 이 흰 칠판. 그러면은 내가 칠판에 해준 힘은 칠판이 나에게 해준 힘의 반대 방향이면서 이 꼴이니까 어때야 돼요?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방향은 반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작용 반작용에 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요, 작용 반작용은 또 뒤에 나오는데요, 뉴턴의 2법칙까지가 페이지 65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법칙을 설명을 해보면요, 힘의 합력은 질량 곱하기 A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은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 배웠듯이 이러한 벡터들은 성분이라는 걸 가진다 그랬죠. X 방향의 크기, Y 방향의 크기. 그 다음에 3차원이라면 G 방향의 크기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럴 적에 이 벡터가 이 벡터와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각각의 이 벡터의 방향 성분들이 각각 다 동시에 같아야 된다 그랬죠. 동시에. 그래서 F의 X는 어떻게 된다고요? M의 AX가 돼야 되죠? 이거는 다 더하기 해주라 이 말입니다.
어떤 힘의 x 성분을 다 더해줘라. 그 다음 y 성분을 다 더해줘라. 그러면 그게 MAY가 돼야 되고요. F의 G는 M의 AG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분식이고요. 이거는 벡터 모양의 식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러한 성분식은 요게 만족하려면 동시에 이 세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힘과 질량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죠?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이끌어내는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능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물체의 능력.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걸 우리가 force라고 그러는데요. 단위는 F를 쓰지 않고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왜? 이 뉴턴의 영어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뉴턴을 쓰는데요. 이 1뉴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kg의 질량을 갖는 물질을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내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힘이죠. 필요한 크기의 힘. 그래서 1kg을 1m/s 제곱으로 가속하는 데 드는 힘을 우리가 뉴턴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난 1장에서 배웠는데 MKS 단위계에 와요. CGS의 단위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의 단위와 그 다음에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킬로그램과 미터, 세컨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MKS 단위가 뉴턴이에요. 그럼 작은 단위도 있는데 그거를 1다인이라 그럽니다. 좀 예를 들어서 좀 무거운 이런 것들을 논할 적에는 뉴턴이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작은 뭐 압전 같은 거라든지 아주 작은 그런 놈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적에 뉴턴이 너무 큰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단위인 1단위 단위는요 CGS 단위인데 1g을 1c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하는 능력이다. 힘이다. 그럴 적에 이것은 몇 단위를 하나 환산을 해보면요 1kg은 몇 g이죠? 1000g이죠. 1m/s 제곱은요 100cm/. 그래서 10의 3성과 10의 제곱을 하니까 10의 5성 gram centimeter 이래 되는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여기에 다인이란다 그래놨죠. 그래서 10의 5성 다인이 되고요. 거꾸로 1다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이 돼요. 마이너스 5성 뉴턴. 그 다음에 주로 이 개수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약속을 해놓고 이거 안 쓰고요.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어떤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휘발유 넣으러 가면은 어떻습니까? 리터로 쓰죠, 그죠? 근데 자기들은 갤런이라는 걸 써요. 갤런. 그러니까 갤런은 한 3.8리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처럼 뉴턴을 쓰지 않고요. 파운드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1뉴턴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좀 무거운데 1뉴턴이 0.225인가요? 맞네요. LB를 쓰면서 1kg는 파운드라고 읽습니다. 파운드. 그래서 사실은 이 파운드가 뉴턴보다 더 큰 단위죠, 그죠?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어보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힘을 가했을 적에 어떻게 가속도가 발생을 하고 운동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어보트이라면은 어때요? 저기 바닷가에 같은 데 가보면은 오락시설 가면은
바나나 보트 것처럼 타는 걸 말하는 건데요. 뒤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펜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추진력을 줘서 어떻게 돼요? 이 보트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에어보트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럴 적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고 항상 제가 뭐라고 해서 문제를 잘 풀려면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문지나 아니면 여러분 연습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때 한번 보십시다. 이게서 이 승객도 여기 있지만은 요 총 질량 요것이 m이 어떻게 된다고요? 3.5 곱하기 10의 제곱 킬로미터입니다. 10의 2성 킬로그램이고요. 이때 당연히 가다 보면 여기 물 위에서 가다 보니까 이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아직 근데 우리가 마찰력을 안 배웠죠. 그래서 저항력이 있을 건데요. 이 저항력이라고 하죠. 이 저항력을 다 감안한 합력 시그마 F가 어떻게 된다고요? 7.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F의 R자라고 하죠. R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력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7. 뭐라고요? 7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이다. 7.7 곱하기 이때 뭘 구하라고요?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적에 A번 보십시다. A번 뭘 구하죠? A번에서는 A를 구하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 우리가 지워버렸지만 알고 있는 여기 있네요. 이 뉴턴의 2법칙 운동의 법칙이라는데 뉴턴의 2법칙을 쓰게 되죠. 가속도의 법칙 어떻게 되죠? A는 요거로 쓸게요. m분의 F 이걸 쓰든지 F의 R자 이걸 쓰면 되죠. 지금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하고 1차원 문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m이 얼마입니까? 주어진 걸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주어진 요 공식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공식들은 다 외워야 된다. 한 학기 동안 다 외우는데 필요한 시간 30개도 안 된다. 중간고사까지는 15개도 안 될 거다. 그거를 외우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을 하면은 그냥 문제는 풀리게 돼 있죠. 킬로그램이고요. 얘는 7.7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인데 이 뉴턴이 뭐였죠? 킬로그램에 여기 있습니다. 미터에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 10의 제곱 없어지고요. 분모 분자에서 킬로그램 없어지겠다. 그죠? 답은 어떻게 될까요? 7.7 나누기 3.5 하니까 2.2가 나와요. 곱하기 없어지고요. 2.2네요. 2.20 그냥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의 단위가 맞다. 그죠? 가속도의 단위 맞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르게 푸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B번인데 뭘 묻고 있습니까? B번 이세로 해보겠습니다. V가 이러한 가속도를 가지고 쭉 가니까 속도가 증가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래서 t = 0에서 v가 0였다. 그래서 v0가 0다. 정지해 있었다. 이 정지해 있었다의 개념은 이런 말입니다.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적에 12m/s v가 12m/s가 될 때 그때의 어떤 시간 델타 t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죠. 그때 시간이 그러니까 t가 0니까 그냥 이걸 t로 두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A번에서 벌써 여기 A로 써볼게요. 2.2m/s 제곱. 그 다음 V는 V는 이거고요. V0가 이거다. 그럴 적에 어떻습니까? T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 4개가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죠? 집어넣어야지 끄집어내죠? 우리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일정한 가속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속도와 가속도와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식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V는 V0 더하기 AT라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T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넘겨주고 A를 나눠주면 되겠죠? 넘겨주니까 V 빼기 V0고요. A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됩니까? 2.2가 되고요. V는 10이고요. 빼기 0이죠. 그러니까 이게 5.45초가 됩니다. 5.45초 뒤에 이게 12m/s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은 또 다른 문제예요. 10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십시다. 여기 지울게요. 10번은 여기서 오겠습니다. 12번은 뭐냐면은, 자, 보트가 이제 여기 와서 12초 뒤에 보트가 이게 왔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보트가 왔는데 지금 여기서 12m/s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제 이 시간에 달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엔진을 꺼버려요. 추진력을 꺼버리고 자연 상태 그냥 니 가는 대로 가봐라 이러면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바다 위에 물 위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저항이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 저항력이 당연히 저항력을 어떤 거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50m를 가서요. 델타 X가 50m를 진행하고 여기 가서 V에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C번만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0으로 두고요. 처음 요 운동만 생각한다면 처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엔진을 끄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몇 초 뛴지는 모르지만 50m를 진행하고 나서 섰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이 저항력, 즉 F의 저항력을 우리가 한번 크기를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A를 알아야 되겠죠? 왜요? 이 A 저항만 알면은 여기에다가 M을 곱하면은 이래 되잖아요. F는 MA니까 M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A 저항력을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델타 X를 알고 있고요. V와 V0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식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의 저항 A 가속도 곱하기 델타 X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이걸 구해야 되죠?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2 델타 X분의요 V제곱 빼기 V0 제곱이에요. 지금 여기 V는 제로라고 해놨습니다. V0는요 그래서 2 곱하기 50이고요. 델타 X가 50이라고 그랬죠? V는 0, 0 빼기 어떻게 됩니까? 12의 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100이 되고요. 14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4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감가속도죠, 그죠? 속도가 주는 이런 말, 줄어드는. 자, 그럴 적에 지금 구해라는 게 뭐라고요? F 저항력이죠.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3.5 곱하기 10의 제곱 맞죠? 곱하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44 미터 퍼 세크 제곱을 하니까 답이 어떻게 됩니까? F 저항력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04 뉴턴이 됩니다.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저항력의 의미입니다.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504고요. 504뉴턴이고 방향은 뭐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 아마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저항력이 적어놨죠.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 66페이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까지 우리가 이제 힘이 작용하면은 어떠한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예제 4.1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엔진을 끄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력에 의해서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또 그에 의한 저항력까지도 계산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제 4.2는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해보시는데요. 그냥 이 강 사이에서 잘 보십시다. 개념을 가르쳐 드리면요. 이제 강에 이러한 뗏목 같은 게 있다고 할지 뗏목 같은 게 있어요. 그때 말이 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가 여기 있고요. 말 한 마리가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느냐 합니다. 요거의 두 개의 힘의 합력되는 요 방향으로 이게 움직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힘이라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요. 이것의 각도를 알 적에 우리가 여기 아까 적었듯이 성분으로 나누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힘은 다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성분별로 Y 성분과 X 성분을 생각을 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얻는 그 방향과 그 힘의 합력의 크기를 알아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 4.1은 1차원 사실 문제였죠. 보트가 그냥 수면 위로 그냥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2차원 그 다음에 여기 예제 4.2는 배가 이제 끄는 말인데 두 마리 끄는으로 인해서 2차원 운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X와 Y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중력과 무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한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